안녕하세요. 사회과 부동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며 회사 단위로는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역사는 매우 오래됐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과학 고문이었던 워커리 시슬러 박사를 만나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원자력 도입을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1956년 정부 조직으로 원자력과가 신설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958년 한양대에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신설되었고 1959년에는 서울대에도 원자핵공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가 처음 이용된 것은 무기 분야가 먼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실시한 맨하튼 프로젝트의 결과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이 이루어진 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십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의 참상을 목격한 과학자와 정치인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원자로를 개발하기 시작해 원자력을 에너지 발전에 이용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5 1kg을 모두 핵분열시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와 동일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석유는 약 9,000드럼, 석탄은 약 3,000톤이 필요합니다. 2009년 원자력은 전 세계 전력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역사는 X선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1895년 독일 과학자 렌트겐은 진공관을 이용한 실험 중 X선을 발견함으로써 처음으로 방사선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1896년 프랑스 과학자 베크렐이 우라늄 광석을 관찰하던 중 광석에서 X선과 비슷한 광선이 방출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898년 프랑스의 큐리 부부가 우라늄 외에도 몇몇 광물들이 같은 광선을 내는 것을 발견했고 광선이 방출되는 현상을 방사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계속된 연구를 통해 마침내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합니다. 1930년에 독일의 보테와 베커가 알파선을 베릴륨이나 붕소에 충돌시키면 강한 투과력을 가지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입자에 대해 1932년 영국의 체드윅이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입자임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중성자라 불렀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중성자를 핵에 충돌시키는 실험들을 합니다. 독일의 프리츠 슈트라스만과 오토하는 1938년에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시키면 우라늄보다 가벼운 원소 2개가 만들어지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됨을 관측하였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영국의 프리슈와 스웨덴의 마이트너는 중성자에 의해 우라늄이 쪼개지는 현상, 즉 핵분열 현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1953년 12월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IAEA입니다. 핵무기 개발 경쟁의 주도국들 중 구소련이 1954년 세계 최초로 흑연 감속로를 개발하고 이어서 1956년 영국이 기체 냉각로를, 1957년 미국이 가압 경수로를 개발하면서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고 구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 발전소도 원자력 발전을 개시했습니다. 1956년 영국의 콜더울 발전소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고 1957년에는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에 적용하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개량해 가압 경수로 방식의 시핑포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1961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도 건조합니다. 원자력 항공모함 또한 원자력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재래식 항공모함과 달리 연료의 재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방어 취약성이 없어졌고 항해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연료를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 없어서 더 많은 무기와 비행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1척 이상의 선박에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초의 연구소인 트리가 마크2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1959년 건설을 시작하여 196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기초적인 실험과 교육훈련,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하였습니다. 1963년부터 원전부지 선정 업무를 착수하여 고리를 첫 원전 건설지로 최종 선정하였고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1980
1980년대에는 고리와 영광, 울진의 가압 경수로가 건설되고 월성에는 캐나다로부터 중수로가 도입 건설되었습니다. 원전 건설과 더불어 미국, 캐나다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기술 자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수로 핵연료와 경수로 핵연료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1995년에는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를 자력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998년, 1999년에 각각 한울 3, 4호기가 건설되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계약을 맺은 4기의 원전이 APR-1400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부분에서는 2009년 요르단에 JRTR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여 2016년 완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 기술로 설계한 다목적 소형로인 스마트 원자로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수출 및 수입이 불가능한 고립계통 국가입니다. 해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의 42.5%를 투입합니다. 최종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20%가 전기인데 그중 원자력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즉 원자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략 1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기술 자본 집약적인 전원으로 발전 비용 중 연료비 비중이 5에서 7%에 불과합니다. 원전 연료는 부피가 작아 작은 공간에 비축이 용이합니다. 1979년에 2차 석유 위기 당시 대부분의 전기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여 동안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에너지 자원의 절대 빈곤 상태에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아시아에 고립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처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의 발전 단가는 40원 선에서 유지되었고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1982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약 270%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약 50%만 오르는 데 그칠 수 있었고 그만큼 산업 경쟁력과 생활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2015년 12월 세계 195개국 대표들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한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향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은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25.7%는 국내에서 11.3%는 국제 탄소 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키로 했습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는 8.51억 CO2 톤으로 추정되므로 순수하게 국내 목표 배출량은 6.32억 CO2 톤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95억 CO2 톤으로 독일에 이어 세계 7위권입니다. 일본이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은 운영 중 탄소 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입니다. 원자력이 배제되면 미래 전원 구조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다만 우라늄의 채굴, 농축, 발전소 해체 등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합니다. 가압수형 원자로의 경우 압력을 가한 물을 원자로 냉각제 및 중성자 감속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물이 끊임없이 순환되도록 유지하여 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평양에서 밀려온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1이라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지진이 있었고 이 영향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지진이 동해에서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지진이 태평양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2004년 진도 9.3의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숨지고 2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원전 발전소가 있었다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60년 칠레 대지진도 9.5였고 64년 알래스카 대지진도 9.2였습니다. 이런 지진은 의외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 의사는 더 낮아지고 있으며 경주 일대의 지진 발생으로 원전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전 주변 해안 방벽 증축, 방사성 물질 여과 및 배기 설비 설치 등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과 설비 보강이 추진되고 있고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되어 기존 원전 시설에 대한 보강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과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곳은 바로 바다 주변입니다. 공업용수와 냉각수
공급이 쉬운 곳은 바다 주변이기 때문에 원전이 몰려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점은 원자로의 종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압 경수로인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경수로였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대량의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바다가 접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각수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내륙에 건설해도 됩니다. 외국의 경우 내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으로 78%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 의존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4분의 1 정도인 5곳만이 해안에 위치해 있고 파리의 식수원인 생강에도 하나가 건설되어 있고 남동부의 론강의 경우 무려 4곳의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는 7곳으로 전체 15% 미만이며 오데오 인근에 건설된 8곳을 포함해도 17개로 27%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 공급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6곳, 스페인의 원자력 발전소 3곳,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2곳,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 3곳 중 2곳도 내륙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이긴 합니다. 반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봤을 때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12기가 추가로 한국 쪽을 향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만도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해안가에 있습니다. 사실 일본보다 중국 쪽의 원전은 편서풍이 한국, 일본 쪽으로 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국은 아예 바다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구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의 임계점이 빠르면 8년 이내로 도달하리라 예측되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발전 방식, 예를 들면 화력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도 적으며 석탄 3.3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면 우라늄 1g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실패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음을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손상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하고 희석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현의 항구에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어업협회 관계자인 기쿠치 마사히로는 처리되고 희석된 물의 배출이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어부들이 좋은 어획량을 갖기를 소망하며 20척의 어선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어부인 미하루 토시히로시는 그냥 본인들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내각 장관들에게 중국의 일본 해산물 수입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이며 도쿄 전력회사가 후쿠시마 다이이치 발전소에서 태평양으로 처리되고 희석된 물을 방출하기 시작한 후 중국의 일본 해산물에 대한 포괄적 수입 금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되고 희석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20개 경제그룹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국제적 이해를 추구할 기회를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처리수가 배출된 후 일본 해산물의 모든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축적된 물은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처리되었지만 여전히 삼중수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공장의 운영자는 삼중수소 수준을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지침의 약 7분의 1로 낮추기 위해 희석한다고 말합니다. 기시다는 과학적 기준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일본은 매우 투명한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일본 관리는 정부가 이 기회를 빌어 일본 해산물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기시다가 중국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있을지 리창 중국 총리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주석도 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어업 수출은 총 31억 달러 규모로 김이 6억 5천만 달러로 1위이며 2위가 6억 달러의 참치로 둘의 규모가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3위가 메로로 9천만 달러, 4위가 굴 8천만 달러, 5위가 전복 6,500만 달러입니다. 참치와 메로는 주로 근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다른 정부들은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만은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최소한의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 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태평양 제도는 방출이 광범위한 지역에
쪽에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권도 이에 대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의 역사와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하여 현재 외교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통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